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교도소, 그곳의 여자 사형수 10명이 동시에 만삭의 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무기 삼아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철창 속에서 잉태된 이 작은 생명들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더 믿기 힘든, 하지만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졌을지도 모를 충격적인 실화 바탕의 사건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세상과 격리된 곳 청주여자교도소. 그 안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바로 내일의 태양을 기약할 수 없는 여성 사형수들만이 모여있는 특별구역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2024년의 어느 싸늘한 겨울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의무관은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사형수 서민서 수감번호 3721.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형수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있고 남성과의 접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는 계속되었고 의무관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서민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구역에 수감된 9명의 다른 사형수들, 총 10명의 여성이 모두 임신 상태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교도소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10명의 사형수, 그것도 모두 각기 다른 시기에 입소하여 서로 다른 죄명으로 수감된 여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가 교정 시스템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참사였습니다. 교도소장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법무부에서는 극비리의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교도관의 소행일까, 아니면 외부 인력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침입했던 걸까 하지만 교도소의 CCTV는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교도관들의 의심스러운 행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27살의 젊은 사형수 서민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미대생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졸업 후에는 작은 공방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젊은이였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남자친구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다툼을 목격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차가운 교도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민서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도 울지도 않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임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축복 아니면 또 다른 형벌 민서는 다른 9명의 여성들과 함께 매일같이 조사실로 불려 나갔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들을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누구의 아이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10명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명을 잉태한 기쁨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엄려는 깊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교도소 안에서는 흉흉한 소문만이 떠돌았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이라는 둥, 집단 히스테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성과 없이 끝나고 교도소가 혼란의 정점에 달했을 무렵 이 교도소의 절대 권력자 권혁수 교도소장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임신한 10명의 사형수 전원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최고급 가구와 그림들로 장식된 그의 방은 차가운 간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권혁수 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비로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지. 나도 자네들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네. 그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럽고 악마처럼 유혹적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사형을 멈춰주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성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형을 멈춰주겠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 밤 공포에 떨던 그녀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추악한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10명의 여성들은 왜 어떻게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교도소장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괴물과 싸워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수 소장의 집무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사형을 멈춰주겠다는 그의 말은 독처럼 달콤하게 10명의 사형수들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찌들어 있던 그녀들에게 3이라는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서민서는 떨리는 눈으로 권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속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선의가 아니다. 저 미소 뒤에는 분명 끔찍한 대가가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민서의 기억은 2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졸업 전시회를 앞두고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로 물감이 춤을 추고 그녀의 꿈도 함께 연그러가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남자친구인 강준영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민서야, 나랑 같이 떠나자. 이 지긋지긋한 곳 다 버리고. 그는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항상 비관해 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였습니다. 민서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준영과 진정해. 우리에겐 미래가 있지 않아. 내 졸업 전시회만 끝나면.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영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래, 내 그림 속에만 있는 미래. 난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격한 다툼 끝에 준영은 작업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 이젤 뒤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강준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민서가 조각용으로 쓰던 날카로운 끌이 박혀 있었습니다.
비명 경찰, 그리고 차가운 수갑. 모든 것이 한편의 악몽처럼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민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작업실은 밀실이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과 무엇보다 그녀의 지문이 묻어있는 흉기. 민서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이것은 함정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미대생이 재벌 이 세 남자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준영의 아버지가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민서를 파렴치한 살인마로 몰아갔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무기력했습니다. 민서의 부모님은 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집까지 팔아가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거대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민서는 법정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2년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매일같이 온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른 모든 수감자들이 잠든 깊은 밤, 보안과장 최진태가 그녀를 포함한 9명의 사형수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의료동의 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체 모를 약물이 섞인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반항하는 이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이건 너희 건강을 위한 영양제다. 최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들의 몸에는 기이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 무기력증 그리고 불러오는 배. 다시 현재 권혁수 소장의 집무실. 민서는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권 소장은 뱀 같은 눈으로 그녀들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너희가 낳은 아이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질 테니 걱정할 것 없고 너희는 그저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돼. 어때? 죽음과 맞바꿀 만한 거래 아닌가? 그의 입에서 아이와 거래라는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한 인간이 저들의 추악한 계획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의 끝이 무엇인지 그녀는 지난 2년간 뼈저리게 배워왔으니까요.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민서는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거래의 대가가 단순히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눈앞에 나타난 가느다란 돈가줄이 썩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힘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때로 선택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과연 다른 선택지를 주었던 걸까요? 권혁수 소장과의 끔찍한 거래가 성립된 다음 날,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전에 없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가장 안쪽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동쪽 병동이 특별관리 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서를 포함한 10명의 임신한 사형수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이곳으로 이감되었습니다. 낡고 음침했던 일반 감방과는 달리 특별관리병동은 하얀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고 방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창문과
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좋아졌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고기 태아에게 좋다는 영양제까지 매일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수감시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급 산후조리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병동의 모든 복대는 사각지대 하나 없이 CCTV가 24시간 돌아갔고 그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횟수잠을 자는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죄수 번호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산부 1호, 임산부 2호와 같은 기계적인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결과물을 안전하게 배양하기 위한 살아있는 인큐베이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책임자는 보안과장 최진태였습니다. 그는 권혁수 소장의 가장 충실한 개로 소장의 명령이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그녀들의 혈압과 천을 직접 체크했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의무관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임산부를 향한 걱정이 아닌 고가의 상품을 관리하는 상인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명의 여성들은 이 기묘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김영숙은 이미 2번의 사형 집행이 연기된 베테랑 수감자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사에 달관한 듯한 표정으로 갓 들어온 민서에게 충고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마. 3721. 여긴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대로 잠만 자면 되는 곳이야. 그게 우리 같은 것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반면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박지혜는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진태 과장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민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새끼들 분명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어. 애를 낳으면 우릴 그냥 풀어줄 것 같아 천만에. 그녀의 눈은 분노와 불신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민서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묵묵히 정해진 일과를 따랐지만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창밖의 작은 달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 끔찍한 밤 내게 주사를 놓고 어둠 속에서 다가왔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녀의 기억은 약물 때문에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한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습니다. 특별 병동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들은 의무실에 모여 정체 모를 특별 영양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의무관은 태아의 발육을 돕는 최신 약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주사를 맞은 날이면 여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민서는 직감했습니다. 이 주사가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통제하고 어쩌면 기억까지 조작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식사를 마치고 몰래 화장실로 가 음식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사를 맞은 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실눈을 뜨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최진태 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병동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의무관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든 여성들의 방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마치 가축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그녀들을 훑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
민서는 그 표지에 적힌 산모 고객 매칭 리스트라는 글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권혁수 소장의 거래는 사형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유층들을 위한 끔찍한 대리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사형수의 몸을 빌려 VIP 고객들의 맞춤형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국가에 귀속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약속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증인으로서 조용히 처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산후조리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살을 앞둔 가축들을 잠시 살찌우는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산모 고객 매칭 리스트. 서민서의 뇌리에 박힌 그 단어는 그녀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특별관리 병동이 자신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자신들을 폐기 처분하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도살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였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상품처럼 팔려나갈 수는 없어. 차라리 내 손으로. 민서는 끔찍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순 없어.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죄는 저 괴물들이 지은 거야. 다음 날부터 민서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던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약물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수감자들의 눈을 피해 음식의 일부를 몰래 버렸습니다. 밤마다 맞는 주사의 약효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주사를 맞기 직전 팔의 혈관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은 완벽한 통제구역. 편지 한 통, 말 한마디도 외부로 새어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서는 가장 먼저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박지혜에게 접근했습니다. 폭력 조직원 출신인 그녀는 비록 거칠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민서는 운동시간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인 낡은 창고 뒤편에서 박지혜에게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우리 모두 속았어. 이건 대리모 사업이야. 아이를 낳으면 우린 여기서 죽게 될 거야. 박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지난밤 자신도 잠결에 낯선 남자들의 시선을 느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뭔데? 여기서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박지혜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걸 밖으로 내보내야 해. 민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포섭할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임산부 중 가장 예민하고 불안 증세가 심했던 임산부 7호 이수진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내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울부짖었고 최진태 과장에게 여러 차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수진이 자신의 침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유산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민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산 직전 그녀는 최 과장에게 끌려가 특별 상담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유산을 한 이수진은 특별관리 병동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감되는 대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녀가 합병증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둘러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민서와 박지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산모는 가차없이 폐기되는 것. 이것이 이 거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죽음은 다른 사형수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병동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이제껏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던 김영숙마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민서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720일 네가 봤다는 게 전부 사실이냐?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의 의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져 있던 9명의 여성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단순한 수감 동료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최진태 과장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모여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서가 리더 역할을 맡았고 박지혜는 행동대장, 그리고 오랜 수감 생활로 교도소의 내부 구조를 꿰뚫고 있는 김영숙이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능력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시간 의무실 쓰레기통에서 약병 샘플을 몰래 빼돌렸고, 누군가는 배식 담당 교도관과의 잡담 속에서 외부 손님들의 방문 주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씩 끔찍한 진실의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혁수 소장과 최진태 과장뿐만 아니라 이 교도소의 의무관 영양사, 그리고 일부 교도관들까지 이 범죄에 깊숙이 가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의 정점에는 그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의 VIP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절망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철옹성 같은 감옥 안에서 힘없는 사형수 9명이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버텼습니다. 그녀들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들이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서민서와 8명의 여성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끈끈한 전우회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감시의 눈을 피해 작전을 짜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김영숙은 오랜 수감 생활에서 얻은 지혜로 교도관들의 근무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박지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병동 곳곳을 수색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민서는 그렇게 모인 조각난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최진태 과장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병동 내부는 그야말로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되는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특별관리병동에 새로운 교도관이 배치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갓 임용된 20대 초반의 신입 교도관이었습니다. 아직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그녀의 맑은 눈에는 다른 교도관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연민과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처음 이곳에 배치되었을 때 임신한 사형수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곳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그늘, 최진태 과장의 권위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 그리고 밤마다 병동을 찾아오는 정체 모를 외부인들.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이수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도관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형수들을 벌레 보듯 대하지 않았고 가끔 몰래 따뜻한 우유를 건네거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수연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어쩌면 이 지옥을 탈출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민서는 작전을 짰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복도에서 이수연과 단둘이 마주쳤을 때 일부러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놀란 이수연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3721번 어디 아프세요? 그 순간 민서는 이수연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교도관님. 저희 모두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민서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최진태 과장에게 병동의 운영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장님, 임산부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가족 면회를 허가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최 과장의 싸늘한 경고였습니다. 이 교도관 자네는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저것들은 사형수야. 사람이 아니라고. 괜한 동정심 가졌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그의 협박에 이수연은 겁에 질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은 오히려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교도관이 된 그녀에게 이곳은 거대한 불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그날 이후 최 과장의 눈을 피해 몰래 민서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교도관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 외부 손님들의 방문 일정,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부조리한 상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그녀에게 특별 관리병동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수연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수연의 합류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민서의 팀이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약물 투여 기록을 몰래 복사했고 최진태 과장의 사무실에 잠입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VIP 고객 리스트와 함께 각 고객이 원하는 아이의 성별 혈액형, 심지어는 외모적 특징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맞춤형 주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마치 공산품처럼 주문하고 생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서는 모든 직원들은 철저한 보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유, SB 하나, 종이 한 장도 몰래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고뇌하던 그때 가장 조용했던 김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아주 위험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한 사람의 작은 용기는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젊은 교도관의 정의감은
썩어 문드러진 거대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김영숙의 입에서 나온 방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의 아내, 그녀를 이용하는 거야. 권혁수 소장의 아내인 오미정은 매주 금요일 남편을 위한 특별 음식을 준비해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의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보안검사 없이 소장실까지 직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계획은 오미정이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 그녀의 차에 몰래 증거물을 숨겨 외부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오미정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녀의 채 증거를 숨기느냐였습니다. 그 임무는 신입 교도관 이수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도관들의 의심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미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오미정이 방문하는 금요일 박지혜가 일부러 다른 수감자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이수연은 오미정의 차가 주차된 소장 전용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미리 복사해둔 키를 이용해 차 문을 열고 증거가 담긴 작은 USB를 좌석 및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 이것이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실행일인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특별관리병동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민선은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작전의 성공 여부에 9명의 목숨, 그리고 뱃속의 9 생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권혁수 소장의 아내 오미정이 탄 검은색 세단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오후 3시, 박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일부러 옆자리 수감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두 사람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미쳤나, 고함 소리와 함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동을 지키던 교도관 대부분이 식당으로 달려갔고 그 틈을 타 이수연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차장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복제키를 오미정의 차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시트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보안과장 최진태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쩐지 요즘 쥐새끼처럼 돌아다닌다 했더니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군. 최 과장의 눈은 이수연이 아닌 열려있는 차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차장 스피커에서 권혁수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과장, 지금 당장 중앙통제실로 식당 폭동이 심상치 않다. 전원 투입해. 박지혜의 연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격렬했던 모양입니다. 최진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혀를 찼습니다. 넌 나중에 따로 보자. 그리고는 급히 식당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수연은 주저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941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차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오미정은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탄 검은색 세단이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민서와 9명의 여성들은 창문에 매달려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작은 USB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가 진실을 밝혀줄 변호사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녀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침 뉴스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보도된 것입니다. 권혁수 교도소장의 아내 오미정 여사가 어젯밤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권혁수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조강지처마저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채 있던 SB 유일한 희망이었던 증거는 불타버린 차와 함께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이 다시 한번 병동을 덮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장의 아내 오미정의 죽음은 서민서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증거는 사라졌고 그들은 다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병동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몇몇 수감자들은 절망감에 울부짖었고 박지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방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개자식 자기 마누라까지 죽였어. 저런 놈을 어떻게 이겨.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오직 민서만이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미정의 죽음은 권혁수 소장이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의 칼날은 자신들을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서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진태 과장이 전례 없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병동의 모든 수감자들을 운동장으로 집합시켰습니다. 그는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여성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쥐새끼가 있는 것 같다. 감히 소장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교도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자가 있어. 지금 자수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감자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 교도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 과장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몇 시간이고 땡볕 아래 세워두었고 식사 배급을 중단했으며 심지어는 가장 약해 보이는 수감자를 따로 불러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너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지? 평생 사형수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건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누가 주동자인지만 말해. 그럼 내 아이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지. 악마의 속삭임은 절망에 빠진 영혼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균열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명 중 가장 어리고 겁이 많았던 임산부 3호 김민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계속되는 악몽과 최 과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민아는 몰래 최진태 과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민서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 이수연 교도관이 내부 조력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증거를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배신의 대가로 그녀가 얻은 것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서가 잠든 방으로 최진태와 교도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민서의 침대와 소지품을 타사티 뒤졌고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던 그동안 모아온 다른 수감자들의 진술서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내년 짓이었군. 최 과장은 차갑게 웃으며 민서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박지혜와 김영숙이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 열쇠 앞에 무력하게 제압당했습니다. 민서는 모든 것을 계획한 주동자라는 죄목으로 징벌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고 차가운 공간. 그곳은 인간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민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유일한 조력자였던 이수연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권혁수와 최진태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고 자신과 다른 여성들은 이수진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수연 교도관 역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진태는 그녀를 회유했습니다. 이 교도관 아직 젊은데 인생 망치고 싶어 서민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해. 그럼 모든 책임을 전연에게 떠넘기고 넌 무사할 수 있어. 하지만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서를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진태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수연마저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혁수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쥐새끼들을 처리했으니 이제 곧 VI 피고객들을 맞이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징벌 독방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강물과 같았습니다. 서민서는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불러오는 바위 때문에 눕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 죽을 삼켰습니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최진태 과장의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독방 철창 너머로 와서 비웃었습니다. 내 동료들, 지금 내 덕분에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 너 하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네가 낳을 아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려갈 거다. 얼굴도 한번 못 보게 될 텐데 기대되지 않아.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 지옥을 만든 저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독방의 어둠 속에서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 수감자들의 진술, 이수연이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고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수연 교도관은 독방에 갇히기 직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그녀는 최진태에게 끌려가면서 일부러 복도에서 심하게 넘어져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이 자신을 부축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교도관 제복 단추를 몰래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단추를 청소 카트 및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단추는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내장된 그녀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특수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의 원본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담당 수감자 중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한 할머니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것을 밖으로. 며칠 뒤 그 할머니는 병가를 내고 교도소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를 나서기 전 이수연이 떨어뜨린 단추를 자신의 낡은 고무신 밑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을 나선 그녀는 곧장 이수연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국내 최고의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한동진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우리 딸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동진 변호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추 속 SD카드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녹취 파일, 그리고 권혁수 소장의 추악한 범죄 계획이 담긴 문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도소 내 인권 유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한동진 변호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교도소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증거는 인멸되고 내부 고발자들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극비리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에게 접촉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소문은 물밑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권혁수 소장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외부의 압력이 조금씩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최진태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무래도 밖으로 정보가 샌 것 같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VIP 고객들과의 계약 날짜를 앞당긴다. 그리고 서민서를 포함한 주동자들은 사고로 위장해서 조용히 처리해. 독방에 갇혀있던 민서는 그날 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교도관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고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지독하게 풍겨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교도소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법무부 특별감찰팀의 긴급 명령이다. 지금 즉시 모든 교도관은 무기를 내려놓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모든 출입문은 봉쇄한다. 한동진 변호사가 움직인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마침내 교도소의 두꺼운 철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니까요. 권혁수와 최진태는 순순히 무너질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특별감찰팀의 등장은 권혁수 소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교도소라는 왕국을 지배해온 노련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교도소 정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 내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부 불순한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는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폭동으로 둔갑시켜 외부의 개입을 막고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할 시간을 벌려 했던 것입니다. 교도소는 순식간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섬이 되었습니다. 특별감찰팀조차 섣불리 내부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권혁수는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한 대대적인 은폐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최진태 과장은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이끌고 의료 기록실과
소장실의 모든 서류를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 한 줌의 재와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증거 서민서와 그녀의 동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진태는 독방에 갇혀있던 민서를 폭동 주동자라는 명목으로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 했습니다. 이송 도중 우발적인 사고로 그녀를 처리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서의 독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이건 폭동이 아니야. 진실을 밝히려는 외침이란 말이다. 그녀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감방에 갇혀있던 수백 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식판과 컵으로 철창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쾅쾅쾅. 교도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자들의 분노의 함성이었고 민서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서의 동료였던 박지혜와 김영숙이 몰래 다른 수감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함께 싸워달라고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일으키는 소음과 저항은 그들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최진태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저것들 전부 징벌방에 쳐넣어. 하지만 이미 교도소 내부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배신자였던 김민아가 몰래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최진태가 민서를 끌고 가려는 장소가 교도소 지하의 낡은 소각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그녀의 죽음마저 한 줌의 죄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밖에서는 한동진 변호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권혁수가 폭동을 명분으로 시간을 끌며 내부에서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교도소 내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 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변호사님이십니까? 저는 권혁수 소장의 아내였던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당한 오미정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비밀리에 그 뒤를 추적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유품 속에서 그녀가 죽기 직전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권혁수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모든 판을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권혁수 소장의 아내 오미정. 그녀는 남편의 추악한 세계를 알면서도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상류층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다른 여성의 몸을 빌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형수들의 몸을 빌려 아이를 생산하고 거래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오미정의 남동생이 발견한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신세계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혁수 소장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교도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를 주문한 부위, IP 고객 10명의 실명과 주소 직업, 그리고 그들이 아이의 대가로 지불한 거액의 돈과 권혁수에게 약속한 특혜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유명 법조인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의 이름이 즐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리모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인간의 생명을 사고 파는 현대판 노예시장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 산모인 사형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살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진 변호사는 이 장부를 들고 법무부 장관을 독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교도소 강제 진입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교도소의 높은 담을 넘었고 정문은 장갑차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교도소 내부는 여전히 수감자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특공대가 지하 소각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하 소각장, 최진태는 서민서를 낡은 의자에 묶어두고 소각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서민서. 넌 여기서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야. 네가 존재했다는 흔적도 없이. 바로 그때 소각장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진태는 당황하여 민서를 인질 삼아 저항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날아온 진압봉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를 내리친 것은 다름 아닌 박지혜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민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권혁수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잡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입니다. 그가 약을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동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죽기엔 이르지, 권혁수.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권 소장은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세계 프로젝트에 연루된 VIP 고객 명단이 공개되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연일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드러낸 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민서와 9명의 여성들은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악인은 때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권력자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불의를 외면했던 오미정의 침묵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양심이 담긴 장부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침묵은 동의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권혁수와 최진태 그리고 신세계 프로젝트에 연루된 모든 자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서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형수였습니다. 교도소 사건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동진 변호사가 그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는 2년 전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서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채택되었고 그녀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은 의도적으로 무시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누구의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던 제3의 지문은 국과수의 판독 불가 처리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진 변호사는 직감했습니다. 민서의 살인 누명 역시 이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민서를 신세계 프로젝트의 산모로 점 찍어두고 그녀를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 살인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가설이었습니다. 재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교도소 사건의 피해자였던 다른 여성들과 이수연 교도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민서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검찰 측은 여전히 2년 전의 증거들을 내세우며 민서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진 변호사는 날카로운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판독 불가 처리되었던 제3의 지문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최신 과학 수사 기술로 다시 감정한 결과 그 지문은 놀랍게도 교도소의 보안과장 최진태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진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최진태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교도소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진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그를 추궁했습니다. 피고인 2년 전 사건 당일 밤 왜 피해자의 작업실에 있었습니까? 최진태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한 변호사가 그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압박하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 전 민서의 남자친구였던 강준영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권혁수 소장의 신세계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 그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권혁수는 최진태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최진태는 그날 밤 강준영을 찾아가 회유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마침 현장에 있던 민서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민서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힘없고 돈 없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법정은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끔찍한 사건이 단지 자신을 교도소로 보내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태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어. 내 인생 돌려내. 그녀의 절규는 법정을 가득 메웠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부는 서민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민서의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기쁨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잃어버린 3년의 세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과연 사형수였던 그녀와 그 비극의 씨앗인 아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까요? 무죄 판결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온 서민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언론은 잠시 그녀를 비극의 영웅으로 조명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전직 사형수라는 꼬리표가, 그리고 그녀의 아이에게는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작은 월세방에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다시 붓을 잡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랑도 그녀의 그림을 받아주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고 아이의 얼굴에서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만큼은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진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세계 프로젝트에 연루되었던 VIP 고객들이 국가에 배상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 내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인 민서와 다른 여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겼지만 민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에는 그녀와 동료들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서는 함께 고통을 겪었던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 역시 출소 후 세상의 냉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제안했습니다. 이 돈 우리를 위해 쓰지 말아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요. 그녀는 이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자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수감된 여성들을 돕고 출소 후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승화시켜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민들레 홀씨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민서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털어놓았고 국회에 나가 교정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재단에는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그림의 소질이 있었고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는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단다.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아주 많은 이모들이 있단다. 아이는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이제 그 끔찍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영원히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녀에게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낸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보다 더 견고했던 세상의 편견이라는 감옥을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스스로 허물고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민서와 그녀의 동료들이 일으킨 나비 효과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신세계 프로젝트 사건을 계기로 교정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도소 내 인권 감시가 강화되었고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민들레 홀씨 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전직 사형수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존경받는 활동가 서민서 이사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서하늘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되었을 때 단 한순간도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싸운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뒤를 이어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자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평생 풀리지 않을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의 친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낡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의 민서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옛 남자친구 강준영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민서 씨,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 중 한 명입니다. 강준영 씨가 살해되던 날 밤, 사실 그 작업실에는 최진태뿐만 아니라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강준영 씨의 아버지 강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이 신세계 프로젝트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저와 최진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준영 씨가 죽게 되었고 겁이 난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최진태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 안위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이 교도소에서 맞았던 정체 모를 주사 그것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채취해 냉동 보관해 두었던 강준영 씨의 정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권혁수와 강 회장은 완벽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당신과 강준영 씨의 아이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준영 씨가 죽기 전 그의 정자를 채취해 보관했고 당신을 교도소로 보낸 뒤 약물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서하늘 군은 강준영 씨의 아들입니다. 편지가 민서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끔찍한 범죄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하늘이는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하늘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내 아빠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 며칠 뒤 서민서는 강준영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노부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온 하늘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손자의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오열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 여성의 처절했던 투쟁은 그녀 자신의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희망의 씨앗을 지켜냈습니다.
서민서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서민서 씨의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부터 가장 찬란한 희망의 정상까지 그녀와 함께 숨죽이며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끝난 지금 우리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충격적인 범죄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숭고한 가치와 교훈을 담고 있는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서민서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사형수라는 낙인을 찍고 모든 희망을 앗아가고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할 때조차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이라는 더 무서운 감옥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 과거의 상처라는 이름의 감옥 말입니다. 서민서의 이야기는 그 모든 벽을 허물고 나아갈 용기는 결국 우리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서민서의 곁에 박지혜와 김영숙 같은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수연이라는 양심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그리고 한동진 변호사라는 정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녀는 과연 홀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조회수, 죄수, 실패자, 약자와 같은 단순한 꼬리표로 판단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꼬리표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통과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서민서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모든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결국 그녀를 진정으로 구원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향한 숭고한 모성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향한 연민 그리고 비극의 씨앗이었던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아프게 하는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시청자 여러분께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콘텐츠에 묘사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개인적인 해석이나 행동에 대해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가로서 이 대본을 쓰는 내내 제 마음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제 가슴을 가장 울렸던 것은 인간이 가진 양면성이었습니다. 한 줌의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또한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수연 교도관 같은 인물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썩어버린 시스템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만약 내가 서민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그녀처럼 강해질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정의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찬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생각과 감정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